당신들 지금 제정신입니까?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가 된 한반도를 찾았던 서구 구호단체 직원들이 경악하며 내뱉은 말입니다. 당장 입에 풀칠할 곡식 한 줌이 없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현장. 그런데 그 처참한 지옥도 속에서 한국인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호물자를 받으러 달려가야 할 시간에 흙바닥에 천막을 치고 깨진 기와 조각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새기며 집단적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이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저런 나라는 도와줄 가치도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오만했던 강대국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한한 자원과 자본으로도 절대 만들어내지 못한 무적의 엔진을 한국은 그 굶주림 속에서 이미 설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 무엇을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남들이 땅 밑에 숨겨진 기름에 목맬 때 전 세계가 비웃던 그 쓸데없어 보이던 행동이 어떻게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엎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설계 오류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시험으로 비유하자면 정답이 없는 객관식 문제 같았죠. 강대국이 되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 한국은 단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연구한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걸 설명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메카시입니다. 미 재무부 정책 자문, IMF 개발 전략 자문을 거쳤고 글로벌 성장 모델을 연구해왔죠. 오늘 강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국가의 번영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학생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말해보세요. 제임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달러입니다. 기축통화를 쥔 나라가 규칙을 만들어요. 실리콘밸리의 원천 기술도 있고 우리가 표준을 정하면 세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압둘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석유가 없으면 세계 경제가 멈춰요. 우리가 밸브를 잠그면 어떤 강대국도 버티지 못합니다. 드미트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영토죠. 러시아의 전략적 깊이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뚫지 못했어요. 공간 자체가 힘입니다. 리웨이는 숫자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14억 인구입니다. 내수 시장 규모 앞에서 세계 어떤 기업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달러, 석유, 영토, 인구. 국가 경쟁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조건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한때 남미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고 그 풍요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유가가 한번 흔들리자 국가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합니다. 압둘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 세계 5위권 경제였습니다. 농업 자원이 풍부했고 유럽 이민자들이 만들어낸 인프라도 탄탄했죠. 조건만 보면 지금쯤 선진국 최상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터졌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의 막대한 석유까지 가졌습니다. 젊은 인구 구조는 어떤 경제학자가 봐도 탐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젊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업은 다각화되지 못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생산성이에요. 젊은 인구는 잠재력일 뿐 그 자체로 성장 엔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영토의 에너지 강국이고 핵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죠. 드미트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전략적 깊이. 그런데 러시아의 경제 규모는 훨씬 작은 나라인 한국보다도 작아요. 드미트리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넓은 땅이 미래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임스도 압둘라도 드미트리도 리웨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조건은 출발선입니다. 시스템은 운명이에요.
자원이 있으면 혁신할 이유가 줄어들고 쉽게 벌면 어렵게 만들 이유가 사라집니다. 조건을 가진 나라들이 왜 그 조건을 살리지 못하는지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조건들,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나라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기축 통화도 없고 에너지 자원도 없고 내세울 영토도 없고 내수를 밀어붙일 인구 규모도 없는 나라. 학생들이 저마다 머릿속으로 나라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대충 어떤 나라들을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죠. 세계 최빈국 명단 어딘가에 있을 나라를 상상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한 나라를 짚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선진국 아닌가요? 처음부터 조건이 나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바로 그 반응이 제가 기다리던 겁니다. 한국이 지금 어디 서 있는지는 다들 압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이 나라가 출발했던 조건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 자체가 없었습니다. 에너지는 전량 수입이고 자원은 없고 국토는 좁았고 인구도 적었죠. 분단된 채로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의 이웃들이 포진해 있죠. 내수로 밀어붙이기엔 인구도 부족하고 통화는 기축 통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조건으로 경제 모델을 설계하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무엇으로 여기까지 왔느냐는 질문이 남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하려면 외화를 벌어야 하고 외화를 벌려면 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팔 것을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만들려면 결국 사람이 필요하죠. 한국은 그 논리에 끝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선택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사람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에게 올인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학업 성취도, 극단적인 교육 몰입, 부모 세대의 전폭적인 투자, 집단적 규율 문화,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강화되는 학습 본능. 이 조각들이 따로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체제입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 대신 인간의 가능성을 끝까지 밀어붙인 나라는 드물어요. 지능은 재능이죠. 근면성실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국가 단위로 결합되면 그건 체제가 됩니다. 노력하는 천재는 개인이면 전설이고 국가면 문명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착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왜 한국인은 공부를 생존처럼 여겼을까요? 왜 부모는 자신을 소모하면서 자식을 밀어올렸을까요? 왜 전쟁 중에도 교실은 멈추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현대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공부를 좋아하는 민족인가 봐요. 틀렸습니다. 좋아서 한 게 아니죠. 공부가 신분을 결정하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차이가 중요하죠. 취미로 하는 공부와 생존으로 하는 공부는 밀도가 다르고 지속성이 다르고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산업화 이후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훨씬 더 오래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조선은 신분 사회였습니다. 태어난 집안이 운명을 결정하는 구조였죠. 유럽의 중세봉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귀족은 귀족으로, 평민은 평민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통로가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가 주관하는 관리 선발 시험입니다. 땅도 없고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오직 공부 하나로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있었죠. 서구에서 귀족의 자식이 귀족이 되는 동안 한국은 가난한 집 자식이라도 경전을 통달하고 문장력이 뛰어나면 하루아침에 최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왕의 자식조차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엄격한 시험 절차였죠.
수백 년에 걸쳐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믿음이 새겨졌습니다. 공부만이 유일하게 공정한 승부처라는 믿음이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르죠. 아메리칸 드림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동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거 시험은 희망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어요. 이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가문 전체의 생존 프로젝트였습니다. 합격하면 집안 전체가 살아나고 가문의 위상이 달라지고 후손들의 운명이 바뀌었죠. 공부는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가문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절박함이었죠. 이 절박함이 한국인의 뼛속 깊이 박히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시험장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죠. 시험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시험장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였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먹는 걸 줄이고 잠을 줄이고 몸을 깎아내면서까지 버텼죠. 시험장 주변은 캠핑장이 아니었습니다. 참호였죠. 경쟁자는 옆에 앉은 사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 서 있는 집안 전체의 운명이었죠. 그리고 시험장 주변에는 상권이 형성됐습니다. 먹거리를 파는 사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 필사본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한국의 시험 문화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걸린 도박판이었죠.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풍경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이 과거에 합격했던 조상의 무덤 옆에 직접 움막을 짓고 생활하는 겁니다. 조상의 기운을 받겠다는 거죠. 압둘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미신 아닌가요? 미신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다르게 읽습니다. 추위를 버티면서 배고픔을 버티면서 온갖 불편함을 버티면서 공부에만 집중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집안 전체가 숨을 죽이고 뒷바라지했고 마을 전체가 묵인하고 지원했죠.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의식이죠. 시험은 신 앞에 서는 심판이었고 합격은 가문의 부활이었습니다. 공부는 개인전이 아니었죠. 가족전이었습니다. 이 집착의 깊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면이 있죠. 세종대왕 이야기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건국의 아버지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 사람의 독서 방식이 압도적이었죠. 한 권을 100번, 1000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단순히 내용을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었죠. 지식이 몸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인 태종이 책을 강제로 압수한 적이 있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을 해칠 지경이었거든요. 왕이 될 사람의 책을 아버지가 강제로 빼앗아야 할 정도였으니 이 나라에서 공부가 어느 수준의 집착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1000번 읽기는 재능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체력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죠. 한국의 공부는 영감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해서 도달하는 방식이죠. 그 집착은 육체를 통제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거죠. 리웨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공부하다가 자기 몸을 찌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잠을 쫓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유발하는 거죠.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육체를 직접 통제해서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배움은 편안한 행위라는 전제 자체를 한국은 거부했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집단은 강합니다. 그런데 빛조차 없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름값이 없어 등불을 켤 수 없는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반딧불을 잡아 모아 그 빛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겨울에는 눈밭에 반사된 달빛으로 읽었죠. 눈이 상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눈을 태웠고 전기가 없으면 밤을 쪼갰죠. 그리고 이 문화에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들이 밤새 책 읽는 소리를 등불 삼아 바느질을 했죠. 지식이 아들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존 도구로 작동하는 장면입니다. 부모는 관객이 아니라 선수였죠. 그리고 책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으면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죠. 지식이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의 의식이었습니다.
책이 귀하던 시대에 책 한 권을 완독했다는 건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신호였죠. 오늘날 한국에서 대입시험이 단순한 시험 이상의 권위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 시험의 현대판 버전이기 때문이죠. 수백 년간 켜켜이 쌓인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인은 원래부터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정반대죠. 한국인은 원래부터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독종은 DNA가 아니에요. 구조의 유전이죠. 자원이 없으니 사람이 자원이 되었고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종의 기질이 단지 개인의 출세욕이었다면 외부의 거대한 압력 앞에서 꺾였어야 했죠.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까지 빼앗기려 했을 때 이 집착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꺾이기는커녕 무기가 됐습니다. 총과 땅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든 것은 빼앗기가 어렵죠. 1910년 일본이 한반도를 집어삼켰습니다. 군사력으로는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총 대신 다른 전선을 열었죠. 그 전선의 이름은 교육이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처음부터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치명적인 목표가 있었죠. 이름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교육을 통해 사람의 내부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였죠.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람을 새로 찍어내는 공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제임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게 총칼보다 더 위험하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총을 겨누는 점령은 눈에 보이죠. 저항할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언어를 바꾸는 점령은 천천히 내부를 무너뜨려요. 저항할 대상이 보이지 않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단절됩니다. 단절이 두 세대만 이어지면 민족의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일본은 그걸 노렸습니다. 땅을 빼앗는 건 시작이었고 다음 세대의 기억을 빼앗는 게 진짜 목표였죠. 그런데 한국은 거기서 밤을 열었습니다. 야학이죠. 낮에는 생계노동을 하고 밤에 배우는 겁니다. 장소는 교회 구석, 창고 한켠, 뒷골목 사랑방, 공장 기숙사 끝방이었죠. 조명은 등잔이나 촛불이 전부였습니다. 교재는 낡은 공책이거나 손으로 베껴 쓴 글이었고 돌려가며 읽었죠. 수업 방식은 크게 소리내어 읽기였습니다. 글자를 눈이 아니라 몸에 새기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 야학에는 항상 공포가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의심받는 시대였거든요. 창밖에 발소리가 들리면 수업이 멈췄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죠. 교재를 바닥에 숨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그날로 끝이었죠. 그 공포를 감수하면서도 밤마다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를 알아야 속지 않는다. 그를 알아야 빼앗기지 않는다. 야학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낮에 빼앗긴 존엄을 밤에 되찾는 장소였죠. 지식의 비밀 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부녀야학입니다. 여성에게 교육 기회가 철저히 제한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배우려는 의지가 폭발했죠. 아이를 재우고 몰래 집을 나서는 어머니들이 생겨났습니다. 손에 잉크를 묻히고도 다음날 새벽이면 다시 일터로 향했죠. 남편과 시댁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글 배워서 뭐 하냐는 조롱도 있었죠. 그래도 배우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내 자식만은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어머니가 글을 배운 순간 가정은 작은 국가가 됐죠. 한국에서 어머니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민족을 지키는 병참이었습니다. 일본이 학교를 장악했지만 가정까지는 장악하지 못했죠. 그 가정을 어머니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더 조용하고 더 고독한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전을 만드는 전쟁이었죠. 잠깐 왜 사전이 전쟁이 되는지부터 설명해야겠습니다. 언어는 민족 정체성의 운영체제입니다. 컴퓨터로 치면 운영체제가 삭제되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멈추는 거죠.
단어가 사라지면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 민족이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조선어학회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단어를 모으기 시작했죠. 지역말, 생활어, 사라져가는 말들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뜻을 풀고 예문을 채집했습니다. 말을 주워 담는 사람들이었죠.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나요? 발각되면 처벌이었습니다. 조직이 무너지면 수집한 자료도 함께 사라지죠. 그래서 자료를 숨기고 나누고 분산했습니다. 어디에 뭘 보관하는지 서로 다 알지 못하게 했죠. 한 사람이 잡혀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첩보 작전이 따로 없었죠. 총을 든 독립군은 저기 보입니다. 사전을 만드는 독립군은 저기 보이지 않죠. 그래서 더 무섭고 더 고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런 저항이 가능했느냐는 질문이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기 문자가 있었죠. 세계 대부분의 민족은 문자를 물려받습니다. 라틴 문자는 로마의 유산이고 한자는 중국 중심 문화권의 산물이죠. 그런데 한국은 15세기에 스스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죠. 당시 세계를 보면 유럽은 라틴 문자 기반으로 귀족과 성직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수천 자를 익혀야 기본 문해가 가능한 고난도 체계였죠. 대부분의 문자는 지배층을 유지하는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반대 방향으로 갔죠. 백성이 말하고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게 하려 함. 문자를 권력 유지가 아니라 소통 확대의 도구로 설계한 거죠.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자기 문자를 만든다는 게 당시엔 엄청난 도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죠.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문자가 쉬워지면 그 권력이 분산되죠. 그런데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백 년 뒤 결정적인 무기가 됐죠. 한글은 구조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 발음 기관의 형상을 본떠 자음을 만들었죠. 혀의 모양, 입술의 모양, 목구멍의 형태가 글자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세계에서 창제 원리가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는 극히 드물죠. 한글은 그 드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문자는 상징이 아니라 설계도였죠. 그래서 야학이 가능했던 겁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배우는 사람들이 단시간에 글을 익힐 수 있었던 것도 한글 덕분이었죠. 어머니들이 빠르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문자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총보다 싸고 빠르고 전염성이 강한 무기였죠. 일본이 빼앗으려 한 것은 바로 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한 것도 이 무기였죠.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결국 언어를 지킨 게 민족을 지킨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토를 잃어도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머릿속 영토를 지켰기 때문이죠. 많은 나라가 총칼로만 독립을 꿈꿨습니다. 한국은 거기에 더해 글자와 지식으로 민족 자체를 유지했죠. 밤마다 촛불 아래 모여 글을 읽던 사람들, 아이를 재우고 몰래 나온 어머니들, 단어를 주워 담으며 사전을 만들던 사람들. 이들이 총 한 자루 없이 민족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문자를 만든 민족은 드뭅니다. 그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민족은 더 드물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의 본능은 총성이 실제로 울리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교실을 세웠죠. 전쟁이 터지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시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학교가 멈추죠.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생각합니다. 오늘 살아남는 것. 내일은 없습니다. 10년 뒤는 더더욱 없죠. 전쟁 앞에서 미래는 사치입니다. 1950년 6월 북한군이 38선을 넘었습니다.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사람들은 가진 것을 챙겨 남쪽으로 내려갔죠. 밥을 챙겼고 옷을 챙겼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 행렬 속에서 기묘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배낭 속에 공책과 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생필품보다 먼저 챙긴 사람들이 있었죠.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살아남는 게 먼저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교육은 이미 상식의 영역 밖에 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생존 본능으로 굳어진 것이었죠. 전쟁이 터져도 그 본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교육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가 교육의 공백 속에서 자랍니다. 그 세대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 국가는 재건을 시작해야 하는데 정작 재건을 이끌 인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전쟁에서 이기고도 다음 세대에서 지는 겁니다. 한국은 그 계산을 전쟁 중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싸우면서 동시에 연필을 놓지 않는 이중전선이었죠. 피난지에 도착하면 사람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공간을 찾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죠. 천막을 치고 창고 한 켠을 비우고 부두 근처 빈 공간을 썼습니다. 책상이 없으면 바닥이 책상이었고 종이에 큰 글씨로 써서 벽에 붙이면 그게 교재였습니다. 분필이 없으면 수추로 썼고 돌로 썼고 물에 적신 흙으로 글자를 그었죠. 글 아는 어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선생이 됐습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됐죠. 시설이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시설이 없어도 만드는 게 이 나라의 체질이었죠. 그리고 전시연합대학이 생겨났습니다. 부산 바닷가, 바람이 들이치는 천막 안에서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민간 차원의 자발적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결정을 내렸죠. 전국의 대학생들을 피난지로 불러 모아 연합 강의를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유예시켜줬습니다. 총을 들어야 할 청년들에게 펜을 쥐어준 겁니다. 압둘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쟁 중에 징집을 밀어가면서까지 공부를 시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전선에서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천막 안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부채감이 있었죠. 그 부채감이 도끼가 됐습니다. 교재가 없으니 교수의 노트를 돌아가며 필사했고 바닷바람이 천막을 흔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배우자는 낭만이 아니었죠. 전 세계가 총을 들라고 외칠 때 이 나라는 아이들에게 펜을 쥐어줬습니다. 그것이 훗날 탱크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임을 이미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쟁 중 대학은 지식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선언문이었죠.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전쟁터 옆에서 대학 강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저도 처음 이 기록을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죠. 전쟁 중에 국가 인재 선발 시험을 강행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시험장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죠. 시험장 앞에 선 사람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기도 했고, 추위 때문이기도 했고, 어제 옆에서 누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죠. 그래도 시험은 진행됐습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한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이었고 전쟁 이후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였죠. 전쟁은 당장의 생존만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와중에 10년 뒤, 20년 뒤를 위한 인재를 뽑았죠. 이건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계산이었죠. 미래를 준비한 나라만이 전쟁 이후에도 국가로 남습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도 오늘 인재를 뽑는 나라가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미군과 함께 영어 교재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어 사전 한 권을 여러 명이 돌아가며 베껴 썼죠. 외국 기술 문서를 손으로 한자 한자 옮기며 공부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번역된 기술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원문을 직접 해독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웠고 기술 문서를 해독했고 그것을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베끼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건가요? 베끼는 과정에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이해한 것을 옆 사람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는 것을 10사람이 빠르게 공유하는 방식이었죠.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집단 학습 속도가 무기가 되는 나라의 원형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한국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기술을 처음부터 발명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흡수하고 빠르게 개선하는 방식이죠. 전쟁이 끝나면 건물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간을 놓치면 끝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천막 안에서 대학을 열었고 전쟁 중에도 인재를 뽑았습니다. 학교는 건물이 아니라 의지라는 걸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증명했죠. 어떤 나라는 전쟁이 끝나도 재건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국은 전쟁이 한창인 중에 이미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 차이가 전후 한국의 속도를 설명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곧바로 다른 방식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부모가 전선이었고 등록금이 탄약이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선이 사라진 게 아니었죠. 전선이 이동했습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고 이번 전쟁의 전선은 가정이었으며 무기는 등록금이었죠. 국가가 산업을 세우는 동안 가정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인적자본 모델은 위에서 내려온 정책이 아니었죠. 아래에서 끌어오른 집단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능의 핵심에는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있었죠. 집도 땅도 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이 세대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으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 머릿속에 든 것만은 빼앗기지 않았죠. 그 경험이 부모 세대에게 하나의 확신으로 굳었습니다. 지식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식을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라는 확신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상징이 우골탑이죠. 우골탑. 솥뼈로 쌓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농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죠. 소는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다음해 농사를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소가 없으면 농사가 없고 농사가 없으면 먹고 살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였죠. 그런데 아버지들이 그 소를 팔았습니다. 자식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소를 끌고 장터로 가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없었을 겁니다. 장터에서 상인과 가격을 흥정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버텼겠죠. 거래가 끝나고 소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면 마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소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 공허함 속에서 아버지는 무언가를 결정한 겁니다. 소 한 마리가 사라지는 순간 한 집안의 미래가 생겼죠. 한국에서 대학은 학문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달이었죠. 소 한 마리는 단지 등록금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미래를 담보로 한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만 희생한 게 아니었죠. 형과 누나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이 군대를 먼저 가거나 막노동을 택해 동생의 학비를 바쳤죠. 누나가 공장이나 가게로 나가 월급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지만 너는 넘어가라. 이 한 문장이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됐죠. 한국의 교육열은 개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략이었죠. 한 집안의 승부수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냉정하지만 강력했죠. 구조를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부모의 장시간 노동이 현금이 되고 그 현금이 학비와 책값과 하숙비로 전환됐죠. 집안 지출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은 음식, 옷, 난방이었고 가장 끝까지 지키는 항목은 등록금과 교재비와 시험 접수비였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료비를 미뤘죠. 치과 치료를 미루고 당장 티가 나지 않는 곳부터 소모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육 투자는 국가가 하죠. 한국은 가정이 먼저 했습니다. 가계 예산이 국가 예산보다 먼저 움직였죠. 그리고 이 전략은 국경을 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석유로 넘치는 나라들의 건설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아버지들이 그 사막으로 갔죠.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모래바람, 장시간 노동 속에서 담배를 끊었고 음식을 줄였고 옷을 아꼈습니다.
한 달 월급의 대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죠.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석유를 가진 나라에 석유가 없는 나라의 아버지가 가서 땀으로 석유를 번 겁니다.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등록금으로 변환됐죠. 이보다 더 기묘하고 강력한 역전이 있을까요? 압둘라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월남 파병 세대도 있었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번 돈이 자식의 학비가 됐습니다. 총을 들고 번 돈이 연필을 사는 돈이 됐죠. 한국은 전쟁마저 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죠. 한국 경제가 무너졌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아버지들이 가장 먼저 끄는 것은 자기 용돈이었고 술자리였고 취미였죠. 가정에서 사라진 것은 외식이었고 새 옷이었고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은 것이 있었죠. 아이의 학원비와 책값과 시험 비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무너져도 아이의 책상은 지켜졌죠. 한국의 위기 보건력은 금융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나왔죠. 국가가 흔들릴 때 가정이 마지막 방파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유전은 이어지고 있죠.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가족을 해외로 보내고 혼자 한국에 남아 돈을 버는 아버지들이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냅니다. 매달 송금하고 주말에 영상통화를 하고 그게 전부인 삶이죠. 한국의 아버지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부재가 교육이 되고 교육이 산업이 됐죠.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 정책이 아니라 문화네요. 정부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누적된 집단 본능이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그 시절 여성의 존엄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죠. 잘랐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건이나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먼지 속에서 하루 종일 버텼죠. 결혼할 때 가져온 은비녀도 팔았습니다. 은비녀는 집안 살림살이 중 가장 늦게 손 떼는 최후의 자산이었는데 몰래 팔고 티가 나지 않게 일상을 유지했죠. 아이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려는 침착함이었습니다. 교육비는 돈이 아니라 몸에서 나왔죠. 한국의 어머니는 통장을 늘린 게 아니라 삶을 줄여서 자식을 늘렸습니다. 이건 빈곤 서사가 아니에요. 가족이 미래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죠. 석유는 한 번 캐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키우면 세대를 넘어 계속 나오죠. 한국은 광산이 아니라 학교를 팠습니다. 그 밤을 비춘 것은 집안의 불빛이 아니라 가로등이었죠. 그렇다면 부모가 연료를 마련했다면 그 연료로 달린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배웠죠. 수출 시장은 동정이 없었어요. 품질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계약이 끊겼고 납기를 못 맞추면 거래처가 사라졌죠.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선진국의 기준을 맞춰야 했는데 그 격차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표준과 습관의 격차였죠. 습관을 바꾸려면 배워야 했고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으니 밤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에는 생산하고 밤에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이중시간표가 사회 전체에 깔렸죠. 그런데 이 이중시간표를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구조가 있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낮에는 기계 앞에 서고 밤에는 강의실에 앉았죠. 수업료를 내기 위해 밥값을 줄이고 옷값을 줄였어요. 그 절약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 한 학기씩 버텼습니다.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들보다 2배, 3배가 걸려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상당수는 자신만을 위해 공부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나 누나가 공장을 다니며 모은 돈이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됐죠. 자신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도 월급의 일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번 돈은 가족에게 보내는 구조였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불평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당연할 수가 있죠? 수백 년에 걸쳐 공부가 가문의 생존 전략으로 굳어진 나라에서 가족을 위해 배움을 이어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본능이었습니다. 그 본능이 집단 전체에 퍼져 있었죠. 밤에 공부하려면 공간이 필요했는데 집은 좁았고 가족이 많았고 조용한 공간이 없었어요. 기숙사나 하숙방도 협소했고 유료 공간을 쓸 형편도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모였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었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정 가로등 아래가 자연스러운 학습 공간으로 고정됐습니다. 밝은 자리는 먼저 온 사람이 차지했고 소리내어 읽는 사람과 조용히 문제를 푸는 사람이 구역처럼 갈렸죠. 모르는 게 생기면 옆 사람과 머리를 맞댔어요. 공부가 개인전에서 즉석 집단 학습으로 전환된 겁니다. 비용은 0원이었죠. 한국은 도서관이 부족하자 가로등을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시설이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라 시설이 없어도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욕구는 정규 교육에만 머물지 않았죠. 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력을 취득하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공장 현장에서 관리자로 올라가는 문이었고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하는 통로였죠. 지금 삶을 바꾸러 왔다는 눈빛으로 시험장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간 학교와 기술학원도 생겨났습니다. 전기, 용접, 기계, 회계, 영어 기초까지 국가가 다 주지 못하는 교육을 민간과 지역이 메웠고 기능 인력이 빠르게 늘어났죠. 한국은 학교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복제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키운 사람이 아는 것을 조직 전체에 퍼뜨리는 방법이 필요했죠. 표준화였습니다. 작업 순서를 문서로 만들고 검사 기준을 수치로 고정하고 불량이 나면 개인 탓을 하기 전에 공정 원인을 분석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죠. 결과적으로 공장이 훈련소처럼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련이 개인에게만 쌓이지 않고 문서로 남아 전파됐고 인력이 바뀌어도 품질이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됐죠. 한국의 경쟁력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표준이 만든 집단 지능이었습니다. 표준화는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죠.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기술 격차를 좁혔나요? 3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따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제품과 공정을 보고 최대한 그대로 재현했죠. 자존심보다 납기와 품질이 우선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재료를 쓰는지, 왜 이 공정 순서인지, 온도와 압력과 시간 같은 변수를 파악했죠. 2단계에서 야간 학습이 폭발했어요. 기술 문서를 읽고 선배에게 원리를 물었고 실패 사례를 기록하고 복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꿔 만드는 것이었죠.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올리는 현장 개선이 연속적으로 누적됐고 작은 혁신들이 쌓여 결국 산업 전체를 바꿨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혁신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학습 속도가 빨라서 혁신국이 됐죠. 몰라서 배운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빨리 배워서 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집단 복제 능력이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손으로 직접 가르쳤고 한 사람이 이해한 내용이 다음날 여러 명에게 전파됐죠. 개인의 감각이 문서로 바뀌어 조직 자산으로 저장됐어요. 지식이 대량 생산되는 나라였습니다.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집단 학습 속도 때문이었군요. 그게 핵심이었죠. 한국 산업화의 진짜 상징은 굴뚝이 아니었어요. 가로등 아래 펼쳐진 책장이었습니다. 공장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밤은 사람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축적된 학습의 집착은 어느 순간 개인의 선택을 넘어섰습니다. 사회 전체의 의례가 됐죠. 매년 11월 한국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한 가지 일에 맞춰 움직이죠. 수능날입니다. 아침부터 도시의 리듬이 달라져요. 출근길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막히는 구간에서 차들이 조용히 기다리죠. 상점 스피커 볼륨이 내려가고 공사장 작업이 멈추고 거리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누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건가요? 아니죠. 법보다 강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예요. 서로 모르는 수천만 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년 일어나죠. 국가 시스템도 시험에 맞춰 재배치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지하철과 버스의 배차 간격이 수험생 이동에 최적화되고 시험장 주변 교통이 통제되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인이 시험에 맞춥니다. 한국은 사회가 시험에 맞추죠.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실은 엄청납니다. 한국은 수능을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국가의 인적자본 생산 공정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각하는 수험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출동합니다. 수험생이 지각 위기에 처하면 신고 한 통으로 순찰차나 오토바이가 즉시 도로를 뚫어 이동 경로를 확보하죠.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렌은 단속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보호를 위한 겁니다. 주변 차량들이 길을 열어주죠. 강제가 아닙니다. 그냥 열어줘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공권력이 한 명의 수험생을 호위하는 장면입니다. 권력은 보통 질서를 지키는 데 쓰이죠. 한국 수능날, 권력은 가능성을 지키는 데 쓰입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날, 기회는 가장 철저하게 보호되는 거죠. 이게 인적자본 국가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듣기평가 시간이 되면 나라의 호흡이 멈춥니다. 몇 분 동안 항공기 이착륙이 통제되고 시험장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죠. 공사장이 멈추고 가게 문을 여닫는 소리까지 조심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몇 분의 듣기평가를 위해 도시가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집중력이죠. 한국은 필요한 순간 전체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밖에서는 후배들이 선배들을 응원하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간식을 건넵니다. 그런데 이 응원이 아는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아요. 수험생이 누구 집 아들딸인지 몰라도 그냥 응원합니다. 언론은 하루 종일 시험 동선과 날씨와 교통을 업데이트하고 방송은 수험생을 국가 행사의 주인공처럼 다루죠. 경쟁이 심하면 사회는 분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날 공동체가 가장 단단하게 동기화되죠.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수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비판하지 않나요? 비판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비판과 별개로 이 현상 자체를 분석합니다. 어떤 사회가 이 정도의 동기화를 만들어내느냐는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한국만 이런 걸까요? 이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의 역사가 이식된 겁니다. 과거 시험을 기억하십니까? 가문 전체가 생계와 명예를 걸고 한 명을 밀어줬던 그 구조가 지금 수능날. 가족이 생활 전체를 조정해 한 명을 돕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장 주변을 며칠 전부터 선점하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지금 수험생 동선을 최적화하는 교통통제로 이어지고 있죠. 합격이 신분 이동을 의미하던 그 믿음이 지금 대학 진입을 통한 계층 이동의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엿과 떡을 건네는 응원의 의식은 조상의 묘 옆에서 기원하던 그 절박함의 현대판이죠. 과거 시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식만 바뀌어 국가 시스템 위에 다시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수능날은 시험이 아니라 현대판 과거입니다.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결국 수능이 한국 사회의 핵심 기제라는 건가요? 핵심 기제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영체제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연회입니다. 수능날 나타나는 것들, 강제 없이 퍼지는 집단적 규율,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동기화, 가장 중요한 것에 자원이 집중되는 우선순위, 경쟁 속에서도 기회를 보호하는 시스템, 이것들이 산업화 때는 표준화로 나타났고 기술 추격 때는 학습 속도로 나타났고 위기 때는 복원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날은 그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날이죠. 자원이 없는 나라는 보통 약해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교육에 동기화하는 방법을 발명했죠. 국가가 멈추는 그 침묵은 낭만이 아닙니다. 전략 자산이에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이 수백 년에 걸쳐 캐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석유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었죠.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GDP 순위로 설명할 수도 있죠. 1인당 소득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은 결과일 뿐이에요. 제가 주목한 건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멈추면 곤란한 나라가 됐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나라가 됐죠. 이게 부자 나라가 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강의 첫머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기축 통화도 없고 자원도 없고 거대한 영토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공급망의 핵심 공정을 쥐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디램 생산의 7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옵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까지 현대 문명을 작동시키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 안에 한국이 만든 반도체가 들어있죠. 한국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애플도 멈추고 아마존도 멈추고 테슬라도 멈춥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세계를 쥐고 있다는 건가요? 반도체만이 아닙니다. 조선업을 보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선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건조한 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원자력 발전소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어요.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공정을 패키지로 수출한 겁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수십 년간 쌓아온 영역에 한국이 진입했죠.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되는 지금 배터리 셀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최상위권에 있어요. 압둘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갑자기 생겨난 건가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것이 이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과거 시험에서 시작된 학습 집착이 일제 강점기의 저항으로 단단해지고 전쟁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부모의 희생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가로등 아래에서 기술을 흡수하고 수능날 사회 전체가 동기화되는 그 구조가 결국 세계 공급망의 핵심 공정으로 변환된 겁니다. 메커니즘을 보면 더 선명해지죠.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른 데는 4가지 핵심 기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극단적 학습 밀도입니다. 공부가 취미가 아니라 생존 루틴이었던 나라에서 기술을 배우는 속도가 느릴 수가 없었죠. 둘째는 집단 동기와 능력이에요. 수능날 도시 전체가 호흡을 맞추는 그 능력이 산업 현장에서는 표준화와 납기 준수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집단 복제 능력이죠. 한 사람의 노하우가 개인의 손에서 끝나지 않고 문서화